시베리아 숲의 호랑이, 꼬리와 나눈 생명과 우정의 이야기. 꼬리. 이부 가운데 양봉장. 라조 서남쪽에 슈뇨뜨카라는 마을이 있다. 산에서 흘러나와 들판을 구불구불 가로지르는 폭 5m 정도의 맑은 시냇가에 15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변은 야산을 낀 넓은 목초지로 영양분이 많아서 풀의 여왕이라 불리는 알팔파가 자란다. 생김새는 클로버와 비슷한데 크기는 서너 배나 더 커서 자이언트 클로버라고도 한다. 하얀과 연분홍이 섞인 탁구공 모양의 알팔파 꽃들이 경쟁하듯 솟아오르는 7월이면 주변의 벌들은 온통 이 목초지로 모여든다. 탐스럽고 둥근 꽃들이 서로 자기 꿀을 따가라고 하늘거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꿀벌과 야생벌, 곤충들의 날갯짓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울린다. 미풍에 살랑살랑 실려오는 달콤한 꿀내음을 맡으며 부지런한 벌들의 건조한 날갯짓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취하여 뭔가 아련한 느낌 속으로 가라앉는다. 복사꽃이 필 때보다 더 허무한 그 느낌에서 얼핏 깨어나면 어느덧 가을이다. 트랙터들이 지나다니며 알팔파를 수확하고 텅 빈 들판에는 알파파를 뭉쳐서 떨궈 놓은 원형의 건초더미들만 드문드문 남는다. 이제는 눈까지 내려 부산한 여름의 기억은 간데없고 머리가 차가워진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꿀벌들의 날갯짓 소리만 가끔 들려온다. 반려자와 함께 슈뇨뜨카 마을을 지나는 개울을 따라 상류로 3km쯤 올라갔다. 그곳에는 밤나무 숲이 넓게 퍼져 있어 가지에 쌓인 눈이 이따금 바람에 날렸다. 밤나무 숲 한편에 공터가 있고 그곳에 100여 개 정도의 벌통이 가로 세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줄지어 놓여 있다. 알팔파 꽃과 밤꽃을 오가며 여름 내내 꿀을 따느라 분주했을 벌들은 동면에 들어가 조용하고 벌통 지붕마다 지난밤 내린 눈이 수북하다. 그중 몇 개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동면하다 깨어난 꿀벌 몇 마리가 벌통 입구에서 힘없이 기어다녔다. 벌통들이 늘어선 공터 옆에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서 있다. 어제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우리가 다가가자 오두막 앞에 메어놓은 검은 개가 맹렬하게 짖었다. 오두막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그중 한 젊은 여인의 눈이 부어있다. 피해자의 딸인 것 같다.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다 말고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미샤는 59세로 딸 올가와 함께 이 밤나무 숲 양봉장을 돌보며 살아왔다. 올해는 알팔파가 무성했고 밤꽃이 흐드러진 데다 벌들이 늦가을 꽃까지 잘 훑쳐서 꿀을 톡톡히 받았다. 마지막 꿀은 털어내지 않고 벌들을 일찌감치 동면에 들였다. 겨울철엔 꿀통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감싸주고 늦게 동면에 들어가는 곰들이 가끔 내려오면 쫓아버리는 일이 다여서 부녀는 모처럼 한갓진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제 오후는 눈이 올 듯 날씨가 흐렸다. 미샤는 오두막 뒤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올가는 오두막에서 감자를 볶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샤는 장작을 패다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오두막 앞에 묶어둔 미루와 불카가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더니 평소와 달리 예사롭지 않은 비명을 질렀다. 미샤는 장작을 패다 말고 오두막 앞으로 달려갔다. 벌통들 사이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네 발로 버티며 개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호랑이가 불카를 물고 계집제 끌고 가는 중이었다. 불카는 죽었는지 늘어져 있고 호랑이가 불카를 밤나무 숲으로 끌어당길 때마다 벌통들이 계집에 걸려 이리저리 넘어졌다. 미샤는 호랑이를 향해 도끼를 내던지고 오두막으로 들어가 카빈총을 가지고 나왔다. 호랑이는 계집을 끌고 밤나무 숲으로 들어가고 안 보였다. 미샤는 장전하고 밤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호랑이가 밤나무 사이에 앉아서 개 목줄을 끊기 위해 불카의 멱을 따고 있었다. 미샤는 호랑이를 겨냥하고 카빈총을 쏘았다. 총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불카를 놓고 미샤를 향해 달려들었다. 미샤는 제자리에서 또 한 발 쏘았다. 호랑이는 달려오던 그대로 미샤를 덮쳐 목을 물고 흔들었다. 미샤는 목줄을 물려 숨통이 조여지기도 전에 목뼈가 꺾여 죽었다. 오두막에서 요리를 하던 올가도 미르와 불카가 짖는 것을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개들이 비명을 질렀다. 올가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개들을 혼내는 줄 알았다. 겨울철 사냥을 나가기 전이면 아버지가 미르와 불카한테 엄하게 대하는 것을 올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개들의 비명이 날카롭고 절박했다. 문을 열고 나가보려는데 아버지가 뛰어들어왔다. 아버지는 창고에 걸어둔 장총을 챙겨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호랑이야! 호랑이가 불카를 잡아갔어! 올가도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불카는 계집제 없어졌고 미르는 제 집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벌통도 여러 개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가 장총을 들고 밤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올가는 겁이 나서 따라가지 못하고 오두막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장총을 급하게 겨냥하고 숲속으로 쏘았다. 숲속에서 울긋불긋한 짐승이 달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또 한 발을 쏘았다. 달려오던 호랑이가 아버지의 정면을 덮쳤다. 아버지는 집단처럼 뒤로 날아가 넘어졌다. 호랑이가 아버지를 타고 앉아 목을 물고 흔들었다. 아버지는 등짝을 몇 번 쿨럭거리다가 잠잠해졌다. 공포에 질린 올가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개 밥그릇과 장작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에게서 주둥이를 뗀 호랑이가 올가를 잠시 쳐다보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짧은 순간 올가는 끔찍한 장면을 모두 목격했다. 올가는 울고 비명을 지르면서 3km 떨어진 슈뇨드카 마을로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바로 추적대를 조직했다. 마른 울음을 삼키며 이야기를 마친 올가는 젖은 울음을 토해내며 펑펑 울었다. 목을대가 잠겨 쇳소리가 났다. 올가를 위로하러 모인 사람들이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 사람 10여 명이 양봉장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호랑이는 불카를 내버려 두고 미샤를 끌고 갔다. 목이 반쯤 끊긴 불카는 눈밭에 누워 있었고 미샤를 끌고 간 흔적이 핏자국과 함께 밤나무 사이로 나 있었다. 노인 2명과 아주머니 1명은 올가를 위로하기 위해 오두막에 남고 나머지 남자들은 장총을 들고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갔다. 호랑이 발자국이 밤나무 숲 뒤의 야산으로 향했다. 얼마 안가 미샤의 털 외투가 눈 위에 떨어져 있었다.
이어서 장화, 셔츠, 바지, 다른 옷가지들이 하나둘 나왔다. 모두 피가 묻고 찢어진 채 덤불에 걸려 있거나 버려져 있었다. 미샤를 끌고 간 흔적이 가끔 끊어졌다. 호랑이는 미샤를 물고 가다 힘이 들면 다시 끌고 가기를 반복했다. 2km쯤 더 올라가자 호랑이가 산길을 벗어나 길도 없는 외진 곳으로 미샤를 끌고 갔다. 한편에 고목들이 겹쳐 쓰러져 나무 무덤을 이루고 있었다. 그 밑에 미샤의 시체가 있었다. 배가 훤히 열려 있었고 뱃속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한쪽 팔도 사라져 뼈만 남은 팔목에 시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자 낌새를 알아챈 호랑이는 도망치고 없었다. 몇 명은 미샤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머지는 계속 호랑이의 발자국을 추적했다. 뒷산으로 이어진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핏방울이 보였다. 호랑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는 갈수록 선명해졌다. 호랑이가 미샤를 끌고 갈 때는 미샤의 피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호랑이의 피였다. 미샤의 총에 호랑이도 어딘가를 맞았다. 마을 사람들은 추적을 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꼈다. 호랑이 발자국이 산을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밤나무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발자국은 차츰 양봉장에 가까워졌고 남자들은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밤나무 숲 너머로 양봉장이 보였다. 사람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호랑이의 발자국은 양봉장 안으로 이어졌다. 다들 양봉장으로 뛰어갔다. 벌통이 여러 개 더 넘어져 있었고 묵은 눈 위에 새빨간 핏방울이 뿌려져 있었다.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 앞에서 울고 있었다. 노인 한 명은 퍼져 앉아서 울었고 아주머니는 올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호랑이가 돌아왔다. 추적대를 따돌리고 양봉장으로 돌아온 호랑이가 양봉장에 남아있던 노인 한 명을 또 잡아갔다. 변을 당한 노인의 이름은 샬리코프였다. 샬리코프는 친구와 함께 불카의 주검을 수습하고 계집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쓰러진 벌통들을 바로 세워 바람막이를 덮고 있었다. 친구가 먼저 호랑이를 봤다. 추적대가 떠난 맞은편 밤나무 숲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달려나와 양봉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친구는 허둥지둥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다. 벌통에 바람막이를 두르느라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샬리코프는 친구가 외치는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호랑이가 샬리코프의 등에 올라타며 덮쳤다. 호랑이는 벌통이로 넘어진 샬리코프의 목덜미를 물어 목뼈를 꺾었다. 친구는 혼비백산에서 여자들이 있던 오두막으로 도망쳤다. 호랑이는 노인이 가벼웠는지 물고 갔다. 끌고 간 자국 없이 자신의 발자국 흔적만 뚜렷했다. 총을 든 마을 남자 일부는 양봉장을 지키고 나머지 남자들은 정신없이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추격을 멈춰야 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조급하고 무서운 기분에 어두워가는 하늘에다 총을 몇 발 쏘았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다였다. 결국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일부는 마을로 내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자정이 다 돼서 경찰이 양봉장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너무 어둡고 눈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목격자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시신의 사진 몇 장을 찍은 다음 돌아갔다.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다. 아침이 되자
전날의 끔찍한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밤나무 숲은 눈숲이 되어 있었다. 호랑이 발자국의 크기를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구체로 측정하거나 조사해 놓은 것이 없었다. 엄청 컸다거나 개 밥그릇만 했다거나 하나같이 표현이 애매모호했다. 어젯밤 들렀던 경찰들도 발자국 크기를 측정하지 않았다. 경찰들에게 생태조사가 무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진만 찍어가고 사후 조치를 거의 해놓지 않았다. 호랑이를 직접 본 노인과 올가의 이야기대로라면 상당히 큰 호랑이였다. 목털을 묘사하는 게 갈기털이 있는 수호랑이였다. 사건의 내막은 불운했고 안타까웠다. 미샤는 이미 개를 죽이고 끌고 가는 호랑이를 발견했다. 개를 살리기에 늦었으면 내버려 두고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오두막 앞에서 사격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미샤는 호랑이를 따라갔다. 기왕에 호랑이를 따라갔다면 급소를 정확히 맞춰 사살했어야 했는데 첫 번째 사격은 빗맞았고 두 번째는 빗나갔다. 어설픈 총격에 부상당한 호랑이가 가장 무섭다. 호랑이에게 총을 쏘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치게만 하면 호랑이가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노인과 여자들을 총 한 자루 없이 양봉장에 남겨둔 것도 실수였다. 총격당한 호랑이의 흉포함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이 무모하게 추적했다. 전문가 팀을 부르고 사냥개를 대동해서 추적해도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경찰이 사냥꾼과 산지기들을 불러 모았다. 산지기와 사냥꾼, 경찰이 3인 1조로 여러 팀을 꾸려 노인의 시체를 찾아 나섰다. 눈이 내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늦은 오후에 시체를 찾았다. 밤나무 숲 뒷산이 산맥으로 연결되는 산비탈에 시체가 있었다. 산비탈이 미끄러지다 잠시 경사를 멈춘 곳에 찢어진 옷이 나무에 걸려 있었고 그것을 본 수색팀이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눈에 덮인 시체를 찾아냈다. 이미 다 뜯어먹히고 머리와 다리 일부만 수습했다. 노인의 시체가 있던 곳 근처에 저격팀이 잠복했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인 호랑이는 반드시 추적해서 사살하는 것이 러시아의 관습법이다. 한 번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또 사람을 습격한다. 게다가 이 호랑이는 부상까지 입고 있다. 부상이 심해서 죽어버리거나 부상이 경미해서 사냥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차라리 낫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힘들 정도의 어중간한 부상을 당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 경우는 다시 사람을 습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경찰은 시체를 수습한 뒤 다시 추적대를 꾸렸다. 추적대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여기저기 숲을 뒤지고 경찰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사흘 내내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사건 당일 내린 눈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고 호랑이는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100km 가까이 이동할 수 있다. 눈이 많이 쌓인 겨울이라도 최소 50km는 이동할 수 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추위도 점점 심해졌다. 다들 난감해했지만 수색을 마쳐야 했다. 식인 호랑이는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울가는 큰 호랑이라고만 말했다. 눈으로 보고도 구체의 특징을 기억하지 못했다. 호랑이 얼굴을 자주 봐도 보통 사람은 이 호랑이와 저 호랑이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호랑이를 봤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노인도 갈기성성한 큰 호랑이라고만 했지 외모의 특징이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큰 수호랑이, 민가를 습격한 전력, 꼬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꼬리는 늙었다. 그래서 늘 굶주려 있다. 들판의 달걀을 주워 먹어야 하고 개울의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한다. 그마저도 없을 때는 마을의 가축을 건드려 왔다. 꼬리가 이 양봉장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호랑이가 춥고 배고프면 황간도 잡아먹는다는데 꼬리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꼬리는 늙어 회색지대를 전전할 때도 가축은 건드렸지만 사람은 늘 피해 다녔다. 비네스코 목장에서, 체르노 목장에서, 시노프카 들판에서 여러 번 조우하면서도 서로 모른 척 스쳐 지나갔을 뿐 한 번도 나를 해칠 낌새를 보인 적이 없다. 나를 해치려고 했다면 언제든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원래 품성이 그런 것일까? 아니면 적의 없이 다가가서 그런 것일까? 만약 내가 꼬리에게 총을 쏘았다면, 설마 쳐서 부상을 입혔다면 어땠을까? 과거에는 호환과 마마가 제일 무서웠다. 그러나 과거 호환이 많았던 건 호랑이라는 종의 습성이 인간에게 흉포해서가 아니라 숲에 호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호랑이 수가 많아지면 호랑이끼리 경쟁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호랑이들이 숲에서 쫓겨나 마을 인근 회색지대를 떠돌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인간과 마찰이 일어나고 이 양봉장에서 벌어진 일과 유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다. 오랜 세월 인간과 호랑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생기면서 호랑이는 점점 더 인간을 잘 파악하고 인정할 줄 아는 동물이 되었다.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의 차이를 알고 있으며 마을의 구조물이나 총 같은 쇠붙이의 위력도 잘 알고 있다. 그것들의 주인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며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다닌다. 그래서 가축은 잡아갈 망정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상을 입었거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다. 연해주에서 지난 30년 동안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 사건은 대략 50건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밀렵이 성행하는 겨울철에 발생했다. 새끼 딸린 암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한 경우도 몇 건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람에 의해 부상을 입어 정상으로 사냥을 할 수 없는 호랑이들의 짓이었다. 새끼 딸린 암호랑이는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공격하지만 부상당한 호랑이는 사람에 대한 원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공격한다. 새끼 딸린 암호랑이는 자신이 공격한 사람을 버려두고 가지만 부상당한 호랑이는 끌고 가서 뜯어먹는다. 과거 라조 지역에서 예외의 일이 한 번 벌어졌다. 산골 밭일을 마친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가다 눈구덩이에 빠졌다. 사람들이 모두 내려 앞에서는 당기고 뒤에서는 밀어 트럭을 겨우 빼냈다. 사람들은 다시 트럭에 올라탔고 운전사는 바퀴를 괴었던 지렛대를 치우고 있었다. 그때 길가 숲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눈 깜짝할 새에 트럭 운전사를 덮쳐 물고 숲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하고 추적대를 조직해 시신을 찾았을 때는 거의 뜯어먹히고 없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국 그 호랑이를 죽였다. 새끼도 상처도 없는
송곳니까지 튼튼한 한창 때의 수호랑이였다. 사람을 습격할 이유가 없었다. 어쩌면 그 호랑이는 언젠가 사람에게 공격당한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양봉장 사건은 식인 호랑이가 탄생하는 전형의 경우다. 호랑이가 총에 맞지 않고 개만 잡아갔다면 그 뒤로도 가축은 습격할지언정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이미 식인 호랑이가 되었다. 사람을 어려워해 거리를 두던 호랑이가 인육의 맛을 들였고 또 사람이 허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사람의 영악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도구들만 조심한다면 사람도 다른 동물처럼 목을 물고 비틀면 금방 죽는, 더 쉽게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건장했던 미샤도 죽고 샬리코프 노인도 죽었다.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들의 숙명이지만 자연이 준 시간에 순응하는 죽음이 아닌 이런 종류의 돌발 죽음은 항상 안타깝다. 샬리코프 노인은 이 마을에서 알팔파를 재배하며 평생 욕심 없는 삶을 살아왔다. 미샤도 알팔파 꽃봉오리에서 꿀을 따오는 벌들을 보살피며 가족을 일궈왔다. 그들은 호랑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팔파와 꿀벌은 잘 이해해서 그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알팔파를 키우고 씨앗이 여물기 전에 잘라 말린 다음 건초더미로 만들어 팔거나 자신의 가축들에게 먹인다. 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꿀을 계절마다 가져오고 겨울이 오기 전 일부만 남겨 내년을 위해 동면시킨다. 인간의 처지에선 벌어먹기 위한 당연한 일이겠지만 알팔파나 꿀벌들의 처지에선 어떨까? 살아생전 미샤가 불카와 미르를 데리고 겨울 사냥을 나섰을 때 영문도 모르고 총에 맞아 죽은 수많은 생명들이나 그 가족들의 처지에선 또 어떨까? 조사를 마무리하고 개울을 따라 밤나무 숲을 돌아 나왔다. 들판에는 갈까마귀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멀리 슈뇨트카 마을을 둘러싸고 목초지가 사방으로 오르내렸다. 겨울 목초지는 태초의 생명을 숨긴 하얀 눈밭이었다. 완만한 곡선의 반복에 눈밭은 부드럽게 너울졌고 하얀 외피의 장려함 아래에서 생명이 움트는 기운이 서걱대며 내 두피를 뚫고 들어오자 머릿속 깊은 곳에서 꿀벌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에 초록이었다가 오후에 잘려서 시들어버리는 목초처럼 호랑이가 물어준 소의 목청에선 쉰 울음이 터져나오고 꿀벌들이 하얀과 연분홍 꽃망울에 매달려 붕붕 날갯짓하며 꿀을 따 집으로 날아갈 때 호랑이도 가끔 개를 잡아 숲으로 가져간다. 목초지는 사람의 것이면서 자연의 것이다. 사람이 가축의 알과 우유를 가져가듯 호랑이도 가끔 개와 소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 날갯짓과 울음이 대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들의 섭리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꿀벌이나 호랑이나 사람이나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